잠실주공 5단지 33평, 용인에 있는 24평을 매수를 했습니다. 어떤 결과가 더 좋은 결과가 나올까요? 용인에 훨씬 더 큰 이익을 누릴 겁니다. 이거는 믿음이 아니라 팩트입니다. 자산을 가지고 빈곤하지 않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진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들이 저는 몇 가지 있어서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자산 움직임에 대한 이해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집을 사야 됩니다. 결론은 그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뭐 욕하신 분들도 있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은 필수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의 사항이 아닙니다. 생존의 필수 사항입니다. 집값은 물가 상승처럼 우상향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것들을 우선 인정을 해야 됩니다. 최저시급하고 서울 매매 평균 가격을 비교한 건 좀 웃기긴 한데요. 그냥 제가 이 비교한 이유도 설명을 드릴게요. 최저시급이 2015년부터 2025년간 한 1.7배 정도 이제 올라왔습니다. 지금 만 원대가 됐죠. 2025년도에는 2015년도에는 5,500원, 1.7배가 올랐고, 서울의 부동산의 서울 아파트 매매 평균 가격은요, 2024년은 지금 10억 9천. 이게 이제 그 서울시의 이제 평균 매매가가 나오거든요. 거래가가 10.9억, 12억에서 조금 내려왔습니다. 11억까지 갔다가 지금 9월 현재는 10.9억입니다. 네, 그런데 2015년에는 5억 3천, 거의 약 2배 가까이가 늘었습니다. 최저시급하고 서울 매매 평균 가격은요, 각각 보면은 약 2배 정도까지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10년 전을 보면은 2014년, 2004년 여기도 이제 10년 단위로 2배가 올랐고, 최저시급은 서울의 매매 평균 가격은 또 2004년부터 2014년까지 동일 시점에서 1.5배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93년부터 2003년도 1,000원에서 2,000원대로 올라왔고 2.2배가 상승했고, 서울시 매매 평균 가격도 93년부터 2003년까지 보면은 1.4배가 상승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우상향하는 것은 집값은요, 물값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집값도 움직이는 게 너무 당연하고 우상향을 한다는 겁니다. 통화량이 팽창을 하니까. 그리고 이게 보면은 지금 물가 상승이랑 집값의 움직임이라면요, 보면은 거의 뭐 1.5배에서 2배 사이에서 둘 다 비슷하게 움직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소득만 우상향이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집값도 우상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고, 평균적으로 보면요, 집값하고 소득하고는요 비슷하게 1.7배, 2배, 1.5배, 2.2배, 1.4배씩 이렇게 비슷하게 우상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이 안에서도 소득 안에서도 고소득자가 있고 저소득자가 있습니다. 평균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지만은 이 안에 세부적으로 보면요, 10배, 100배 이상 차이 나는 규모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소득도 고소득, 저소득이 이 시기별로 동일 시기별로 나눠지듯이 입지도 많이 움직이는 입지와 적게 움직이는 입지가 있습니다. 근데 둘이는 우상향을 하고, 좀 재밌는 거는 소득이 보면은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했지만 그냥 평균이라서 이거는 오류가 조금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보기 쉽게 제가 그냥 정리를 하면은 매매 가격은 1.4배, 1.5배, 2배씩 이렇게 점점 올라가고 있는 추세를 보이는데, 최저시급은 2.2배, 2배, 1.7배로 조금씩 축소되고 있는 거죠. 결국은 이 두 개는 소득하고 집값의 격차들이 커지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반증하는 거긴 한데, 소득이든 집이든요, 양극화가 일어나는 것들은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소득이 올라가는 속도보다는요, 집값이나 자산이 올라가는 속도가 훨씬 빠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양극화에 대해서 사람들이 해법을 찾을 생각 대신에 요구를 하고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양극화를 욕하지 말고 우상향에 반응하는 자산들을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소득의 격차가 나는 것들을 해칭을 해야 됩니다. 고소득, 좋은 입지, 좋은 주식을 가진 사람을 우리가 비난하기보다는 내가 좋은 자산을 발견하는 연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합리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자산의 증식은요, 상대적 박탈감으로 비난하고 남 탓하는 내 자신과 싸우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내 자산의 방향성, 내 자산을 다루는 능력과 지혜로 싸워야 그래야지 생존하는 게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통화량의 팽창이 되고 우상향을 하는 게 당연하게 받아들여져야 되고 우상향을 하는 과정 속에서 가격이 떨어지고 올라가고의 변동성은 있지만은 그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투자를 하는 거고요. 그 변동성이 결합을 하면은 결국은 물가든 집값이든 우상향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 소득보다 집값이 오르는 게 빠르다라고 판단되면요, 어떤 방향을 잡아야 되냐면요, 되도록이면 빨리 내 돈과 내 재정의 범위 내에서 투자를 해야죠. 그래야지 자산이 늘어나고 이 우상향의 인플레이션 헤지에 탑승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금융이라든지 이런 자본주의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해를 제대로 하고 있다면요, 물가는 상승하고 집값은 가만히 있는다라는 논리를 펼치는 비관론자보다는요, 이거는 내가 인정하기 싫지만은 우상향을 하는구나, 거기에 대해서 내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라고 이제 판단하고 가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믿음이 아니라 팩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산에 대해서 좀 적용을 할 때 이제 이런 게 필요합니다. 움직이지 않은 전세를 오랜 시간 동안 가지면서 급여만으로 있으면은 자본주의에서 손해를 봅니다. 우리가 소득보다 집값의 평균 움직임이 상당히 더 빠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세로 뭔가를 하는 것보다는 반드시 집을 사는 게 현명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5년 뒤에 두 사람의 자산에 어떤 결과가 나올 걸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대기업에 다니는 입사 동기 A, B가 있습니다. 근데 두 사람은 급여가 똑같고 모은 돈이 똑같다고 가정을 한다고 하면요, A는 2억이 있는데 대출로 60%를 받아서 한 3억의 전세자금 대출을 잠실주공 5단지 33평을 샀습니다. 전세는 5억입니다. 이러면은 야, 나는 지금 이제 이게 자가냐 전세냐 안 따지고 너 어디 살아면 나 지금 잠실에 살지. 잠실 어디? 잠실주공 5단지. 와, 이러겠죠? 으쓱하겠죠? 왜냐하면 지금 사람들이 어디에 사는 대로 평가를 되게 많이 합니다. 근데 전세야. 전세를 선택했어요. 그리고 B라는 사람은 2억이 있는데 대출 60%, LTV 60%로 3억을 빌렸고 주담대로 빌렸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용인에 있는 보원 아파트를 24평을 5억 주고 매수를 했습니다. 지금 보면은 잠실주공 5단지가 지금 여기잖아요. 잠실이 여기 너무 좋죠. 예, 잠실 여기 있고 여기가 앞으로의 대장인데 여기에 이제 전세를 보면은 전세가 뭐 싼 거는 뭐 3억대도 있지만은 한 중층 이상으로 넘어가면은 한 5억짜리 집이 있죠. 전세도 5억이 있습니다. 고층이 5억이 있네요. 5억, 4억, 3억. 그러니까는 지금 5억을 대출을 받으면요, 잠실 주공도 갈 수 있고 뭐 사실 대치동 개포동이나 대치동도 갈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여기 이제 수서역도 갈 수가 있고 뭐 일원도 갈 수가 있고 아니면은 요런 대청역에 요런 데도 갈 수 있습니다. 요런 데도 전세 보면은 21평 기준으로 해서 전세를 보면은 5억에서 6억 사이죠. 그러니 이런 데도 갈 수 있는 거예요. 나 지금 대치 성원 2단지에 살아. 이렇게 하면은 으쓱하겠죠. 그런데 지금 보면은 B는 주담대로, 이 사람은 근데 전세입니다. 주담대로 용인의 보원 아파트 24평을 5억을 주고 매수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는 보원 아파트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강남보다 훨씬 떨어지고 잠실보다 훨씬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똑같은 가격과 그 A라는 사람하고 똑같은 가격으로 주담대를 했고 요 아파트를 이제 투자를 한 거죠. 시기적으로도 괜찮고 그리고 보온 아파트 자체가 여기 보시면은 용인에서 리모델링의 첫 건설 사업 승인이 일어나고 지금 가장 빠른 데입니다. 얘는 그런 걸 보고 산 겁니다. B는. 근데 보면은 지금 얘는 똑같은 금액 2억이 있었고 2억이 있었고 대출을 3억을 빌렸고 3억을 빌렸습니다. 그래서 5억을 매수를 했습니다. 5억짜리를. 근데 이 두 사람이 결국은 5년 뒤, 10년 뒤에는 이 그대로 상태를 유지를 했다고 하면은 누가 어떤 결과가 더 좋은 결과가 나올까요? 당연히
여기 지금 말했던 매수를 했던 사람들이 훨씬 더 큰 이익을 누릴 겁니다.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하는 사람은 그냥 움직이지 않는 자산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해지를 전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자산을 가졌다고 하면은 그 대출이라는 것들을 이용해서 나중에 시세 차익이라는 것들을 누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지금 빈곤에서 벗어나거나 행복하고 정서적인 안정감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그냥 좋은 입지에 우리가 전세로 사는 것보다요, 그거보다 떨어지지만은 내 집을 가지는 게 반드시 유리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집은요, 가장 싼 시기가 5년 전 시기를 생각하면요, 가장 싸다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집 사는 시기는요, 항상 5년 전이었어요. 10년 전이었어요. 근데 사람들은 이거를 언제 아느냐? 5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과거의 5년을 보면서 아, 그때가 쌌구나를 인지하고, 그렇게 시간을 너무 지연하다 보면요, 항상 자산을 불리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이 결과가 되게 뻔하잖아요. 뻔한데 보통 사람들이 좋은 입지라든지 좋은 곳으로 가기 위해서 이러한 그 선택들을 잘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그럼 돈이 없는데 어떡하느냐? 돈이 없으면은 사실은 소득은 내 대출 능력을 대변을 하는 거거든요. 내 소득이 있다고 하면은 대출의 레버리지를 사용하거나, 그리고 그 이전에 내가 모은 종잣돈을 잘 활용을 해야 됩니다. 조금 덜 쓰고 조금의 즐거움을 조금 초반에는 절제를 해서 종잣돈을 모으는 게 필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결혼을 했을 때 제 소득 전부를 저금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아내의 소득으로 우리가 생활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돈에 좀 여유가 생기니까 다른 자산에도 투여하면서 잉여의 현금들이 있으면요, 그런 걸로 이제 미국의 주식에 이제 자산을 전 증식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우리가 이렇게 자산을 가지고 있어야지 우리가 움직이는데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비록 리스크는 있지만은 그 리스크를 대응하는 캐파들을 내가 잘 인지하고 잘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저는 자산을 가지면서 앞으로의 미래를 조금 잘 그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짜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지인이라도 투자 권유를 하면요, 믿지 말아야 됩니다. 특히 땅을 권유하는 지인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 좀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는 실제 사례입니다. 실제 사례. 그 예전에 어떤 그 이제 텔레비에도 나오시고 좀 유명하신 땅 전문 부동산 전문가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땅을 계속 추천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그 땅을 현장을 가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샀어요. 그걸 샀는데 나중에 이제 사고 다시 가보니까 그 땅이 없어졌습니다. 아니, 부동산이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느냐? 거기가 해남이라는 곳인데 밀물하고 썰물이 왔다 갔다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바다가 이제 쓸려갔을 때 그 땅을 보고 그다음에 밀려오니까는 땅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땅을 파는 분도 계셨습니다. 근데 일단은 제가 이거는 그냥 좀 특이한 사례라서 이제 얘기를 드린 건데, 중요한 거는 땅 중에서는 특히 기획부동산을 조심해야 돼요. 기획부동산은 원수에게 권하는 투자처지 내 수익을 내는 투자처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제 지인이라도 뭔가 투자를 권한다면요, 특히 땅이라면 믿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그 땅은요 진짜 위험합니다. 땅은 진짜 위험해요. 지금 보시면은 해발 540m 청계산 주인이 4,800명의 속사정이라고 얘기했는데요. 요게 금토동이거든요. 금토동의 기획부동산인데 좀 오래된 신문이죠. 3년 정도 된 신문입니다. 근데 청계산 주인이 4,800명. 어떤 사람이 기획부동산을 최고 우리나라의 큰 기획부동산의 사건이었죠. 이거 이제 땅 못 팝니다. 못 팔아요. 기획부동산에 이제 얽혀가지고. 이 기획부동산은요 항상 호재 옆에 있어요. 호재 옆에 개발이 된다라고 꼬시거든요. 근데 대부분은 이거 직접적으로 개발이 되지 못하는 땅들이 대부분 많아요. 그래서 뭐 3년 5년 내로 이제 대규모의 아파트가 여기에 뭐 풍수지리도 좋고 이제 올라온다더라 얘기를 하지만요, 대부분은 이 기획부동산들은요
그런 식으로 흘러가지 않고 그냥 묶여가지고 공유지분으로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제 지인들이 투자를 만약에 권유를 한다고 하면은 믿지 마시고, 우리가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한데 그 돈이 황금이 돼야 되잖아요. 황금성이 있어야 하는데 기획부동산은 황금성이 없는 부동산입니다. 그리고 개발도 안 되는 부동산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획부동산 같은 것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특히 땅에서는 기획부동산을 조심해야 되죠. 그리고 이 기획부동산 같은 경우는요, 보통 이제 개발 제한 구역이나 보전산지 뭐 요런데 개발이 어려운 땅이나 토지에 토지의 매수를 권유합니다. 권유를 하고, 좀 주의사항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보통은 이런 기획부동산은 가치가 낮은 임야, 전답 요런데 이제 쪼개지는데, 보통 가격이 한 1,000만 원에서 한 5천만 원 정도, 1억 미만이에요. 1억 미만으로 땅을 쪼개가지고 판매를 합니다. 판매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구분을 하느냐, 뭐 이제 큰 필지의 공유 지분도 있지만요, 이렇게 이제 개발 호재가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 의왕의 삼동이라는 데인데 여기가 도시개발 사업들이 일어난 곳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요 옆에 또 산 같은 게 있죠. 여기 개발이 됐잖아요. 요 옆에 지적도로 보면은 이렇게 쫙 쪼개진 땅들이 있습니다. 원래 한두 개의 필지였는데 이거를 허접하게, 가각도 없죠, 허접하게 쪼개가지고 길도 엉성하죠. 그리고 길도 연결이 안 되는데 그냥 붙여놨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임야에 전답, 요런 데다가 임야 전답 요런 데다가 요런 식으로 땅을 쪼개 놓습니다. 땅을 쪼개 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건요, 요런 쪼개진 땅, 산이나 전답에 쪼개진 땅 가격대가 1억 미만이고 대부분은 한 5천만 원 전후인데, 그런 부분으로 좀 싸게 소액으로 갈 수 있다고 하면요, 우리가 가시면 안 됩니다. 이거 실수를 줄이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지인을 조심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일단은 지인 또는 텔레마케터가 전화가 와가지고 권유를 하는 토지 있죠. 이런 것들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제가 아는 그 상담자 중에서 한 분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그 한 15년 전에 되게 병이 나가지고 아팠습니다. 근데 그 아픈 거를 주변에 지인이 와가지고 자주 찾아와서 말동무도 되어주고 위로도 해주고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니까 이 제 상담자가 감동을 받은 거잖아요. 근데 쓱 들이매는 게, 야, 여기 좋은 땅이 있는데 한번 믿고 투자를 해봐 라고 해서 15년 전에 한 8천만 원 정도 투자를 했는데, 그게 바로 기획부동산이었습니다. 기획부동산. 그래서 이런 지인이나 텔레마케터에게 권유받는 토지는요, 웬만하면은 증명되지 않으면 거르시는 게 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토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이제 특히 기획부동산은요, 땡땡 에셋, 뭐 땡땡 경매법인, 땡땡 옥션, 뭐 땡땡 자산, 이런 거에 대한 상호 등을 되게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호를 쓰는 법인이 만약에 토지 매수를 권한다고 하면은 기획부동산일 가능성들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기획부동산이 좀 주의할 건 뭐냐면요, 선입금을 강요를 해요. 근데 계약 전에 지번이라든지 해당 물건을 절대 안 보여줍니다. 정확한 정보를 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이 지인이 뭐 소속된 데가 뭐 땡땡 에셋이다, 법인 이름이 땡땡 에셋이고 무슨 다산 에셋, 무슨 경매 법인이라고 한 사람이 지인이고 물건은 보여주지 않는데 선입금을 강요를 한다고 하면은 정보 없이, 이거는 기획부동산일 가능성들이 매우 큽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지번을 알았다고 하면요, 등기부 등본상에서 소유자가 아닌 법인이 판매하거나 아니면 소유자라고 할지라도 단기간에 이 토지를 소유한 이력이 있다고 하면은 이 부분들은 또 기획부동산으로 조금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뭐 비단 제가 땅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지만은
우리가 실수를 줄이는 거에서는 내가 모르는 투자를 하면 안 된다는 거고, 특히 사람들이 은퇴가 조금 다 왔을 때 실질적으로 사기를 많이 받는 게 이런 기획부동산, 그리고 지주택도 마찬가지예요. 지주택도 합법적 사기거든요, 어떻게 보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집을 사야 되는데 지금 상대적으로 너무 싸다고, 그리고 내가 소액으로 갈 수 있다고 무조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을 꼼꼼하게 따져보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말하는 요지는 돈을 버는 데 있어서 실수 없이 하는 게, 실수 없이 돈을 지키는 게 돈을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친한 지인이라도 이제 비정상적인 투자 권유로 친분을 포장해 가지고 다가오는 경우는요, 절대로 경계하는 게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 번째로 좀 빈곤하지 않게 잘 살려고 하면은 생애 주기에 맞게 투자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좋은 입지가 무조건 좋은 선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은 입지, 이 입지 어때요? 이 물건 어때요?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무조건 그런 선택을 한다고 좋은 선택이 되는 건 아닙니다. 제가 이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그 오늘 뭐 상담한 분이 딱 이 케이스였거든요. 거의 그 65세에 은퇴를 계획하고 있고, 근데 나이는 이제 60대가 넘은 남편과 이제 60이 다 돼가는 50대의 아내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기존 아파트를 매도 후 현금이 15억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이걸로 투자를 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45세에 사업체를 운영한 사람, 이건 가상의 사람입니다. 기존의 아파트를 매도 후 현금 15억으로 투자한다면, 똑같이 15억으로 투자를 한다고 하면은 이 두 사람은 노량진 1구역, 노량진 6구역 어디가 더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을까요? 지금 보면은 그 65세 은퇴자잖아요. 65세 은퇴자. 그리고 좀 차이가 있는 건 45세에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잖아요. 생애 주기가 다르고 금액은 똑같죠. 그런데 이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요, 65세의 은퇴자 같은 경우는요, 노량진 6구역이 좋고요. 45세에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은요, 노량진 1구역이 좋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냥 노량진 뉴타운으로만 따진다면 노량진은 좋은 입지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노량진 뉴타운 같은 경우는 이렇습니다. 노량진 1구역하고 6구역을 비교했죠. 노량진 1구역을 보시면은 대장입니다. 노량진에. 근데 노량진의 대장이긴 한데 세대수도 2,937세대 가까이 되죠. 근데 지금 사업시행 인가까지 밖에 안 갔습니다. 관리처분을 아직 받지 않았죠. 사업시행 인가를 받은 후 지금 관리처분 인가 단계를 가고 있는데, 지금 관리처분을 받고 철거하고 착공 분양 준공 청산까지 가려고 하면은 적어도 지금 관리처분도 빨리 되면 2년이고 그 다음에 철거하고 4년, 6년, 7년 한 8년 정도 걸릴 겁니다. 8년에서 뭐 이제 뭐 여기서 뭔가 문제가 생기면 10년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준공까지. 그런데 이제 노량진 6구역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분양도 하고 이제 1,500세대 정도밖에 안 되지만은 상대적으로 입지는 안 좋지만요,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은퇴 이후에 입주까지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아파트입니다. 다시 돌아오면요, 보시면은 65세는 어디가 좋냐면 노량진 6구역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입지는 안 좋지만은 정비 사업이 빠르기 때문에 신축을 빨리 가져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거잖아요. 노량진 6구역이 훨씬 유리합니다. 아니 그러면은 1구역이 더 좋은데 왜 6구역이냐? 만약에 이제 1구역은 돈이 조금 더 많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그리고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노량진 뉴타운이 신축이 되었을 때 수혜를 누릴 수가 없어요. 수혜를 누리기가 조금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입지는 노량진 1구역이 좋지만은 65세는 6구역으로 가서 여기에서 안전하게 이제 조금 입지가 안 좋지만은 자산을 들어가는 게 좋고, 그리고 45세는 시간적 여유가 있고 자산을 또 더 관리할 수 있는 능력들이 있으니까 1구역으로 가는 게 좋다는 겁니다. 1구역이 더 느리고 6구역이 빠르죠. 1구역이 입지는 더 좋고 6구역이 입지는 더 안 좋죠.
그리고 중요한 건 65세가 되면은 이제 자산 가치를 무조건 올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현금 흐름과 자산에 대한 균형을 맞추는 것들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생애 주기상 투자를 고민을 해야 되는 이유가 무조건 좋은 선택을 좋은 입지가 좋은 선택이 되는 게 아니라 이러한 부분들 내 생애 주기에 맞게 들어가는 게 이제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45세에 현금 15억이 있으면요, 노량진 1구역으로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 들어가도 되고 이제 더 상급지로 또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뭐 용산도 갈 수 있습니다. 용산 같은 경우도 동부 이촌동 같은 경우는 토지거래 허구역이 아니라서 갭 투자는 할 수 있잖아요. 미리 이 돈으로 좀 사놨다가 향후에 여력이 된다고 하면은 실거주를 해가지고 세금을 또 절감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자산을 지키고 증식시키고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는 시도를 하려고 하면요, 우리가 내 환경에 맞는 생애 주기에 맞는 투자 고민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입집만 보고 고르면은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첫 번째 우리가 중요한 게 자산의 움직이는 이해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실수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제가 딱 얘기를 들었지만은 실수를 하면 안 됩니다. 사기당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투자 권유를 무조건 믿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생애 주기상 생애 주기에 맞게 투자 고민을 해야 되고 30대는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야 돼요. 그리고 60대가 되면요, 소극적으로 투자해요. 대출 같은 거 무리해서 받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입지 선정도 무조건 좋은 걸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내 여력에 맞고 내가 혹시나 대출을 받았다면 그 한도를 줄여가지고 내가 그거를 관리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 놓고 현금 흐름도 만들어 놔야 됩니다. 지금 65세가 노량진 6구역에 15억이면 돈이 남거든요. 왜 남게 만들었냐면요, 이걸로 또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는 어떤 고민들을 또 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생애 주기가 중요한 이유가 좋은 입지가 무조건 좋은 선택이 되는 게 아니라 내 상황에 맞게 선택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는 우리가 자산을 좀 잘 관리하고 지키기 위해서는 필요합니다. 실수하지 말자, 경제 개념을 가지자, 내 환경에 맞게 투자를 하자. 이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가 저는 투자에서 되게 중요한 요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